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갑부들에게 배운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루이비통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명한 명품 제품이라 짝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노그램 로고가 그려져 있는 가방이 제일 먼저 저는 생각납니다. 그러면 루이비통에서 제일 비싼 가방은 얼마짜리일까요? 말 오뜨 트렁크 맞춤형이 3억에서 5억 원이라 합니다. 또 부아뜨 파르마시 모노그램은 2억 원. 루이비통 앤 슈프림 컬래버레이션은 맞춤형이 수억 원. 루이비통 스티머 트렁크는 2억에서 3억 원. 이렇게 도시 변두리에 원만한 집 한 채의 값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명품 회사 모ët 테넷이 루이비통을 경영하는 베르나르 아르노의 회장 경영 철학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 3월에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요 백화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신세계백화점 손영식 대표,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 등 미팅을 가졌을 때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모ët 테넷이 루이비통은 170년 된 프랑스의 명품 회사 중에 하나로 가죽 제품, 여행용 가방, 패션 아이템 등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회사입니다. 루이비통 설립자는 루이비통입니다. 그는 1821년 8월 4일 프랑스의 아르에서 태어나 1854년 파리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하였고 주로 고급 여행 가방과 트렁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품질로 인해 브랜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70년 동안 그의 아들 조르주 비통, 그의 손자 루이 비통을 이어서 현재 루이 비통은 모ët 테넷이 루이 비통 그룹에 합병되면서 전문 경영진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에 의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1949년생으로 프랑스 북부 리베라는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장 레옹 아르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 마리 조세피는 사비네일 건설회사 집안의 딸이며 남편 회사의 상당한 영향력과 아르노에게도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73년에 앤느 두아비에르와 결혼하고 1990년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고 큰딸 델핀 아르노는 그룹의 부사장이며 아들 앙투안 아르노는 그룹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인은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엘렌 메르시와 1991년에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아들 장 아르노가 지금 루이비통에 근무 중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프랑스의 최고 명문 공과대학인 에콜 폴리테크닉을 졸업합니다. 이 학교는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 기관 중 하나로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르노는 졸업 후에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으며 이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업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1984년에 코냐 그룹을 합병시키고 이어서 루이비통도 합병하면서 상호를 모ët 테넷이 루이비통으로 변경하고 최고의 경영주가 됩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각 브랜드의 전통과 독특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과 독창적이면서 혁신적인 브랜드 상품으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최고의 장인과 디자이너를 채용하여 제품의 창의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매장을 두고 각 시장에 맞는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중요시하고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러한 경영 철학은 모ët 테넷이 루이비통이 명품 브랜드로 독보적인 위치에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명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르나르 아르노의 총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2024년을 기준으로 약 2,300억 달러, 약 32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자산 규모는 주식시장의 변동, 기업성과 자산 가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세계 갑부 상위 그룹에서 매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ët 테넷이 루이비통은 중산층과 부유층, 특히 중국과 인도 중산층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또 온라인 쇼핑의 고객층도 그들의 눈높이에 현대적 감각과 꾸준하게 업데이트하면서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디올, 펜디, 불가리, 티파니 등 70여 가지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독창적이면서 현대적 감각을 높여서 충성도 높은 고객층과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또 신흥시장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ët 테넷이 루이비통의 단점이 있다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과 지역별 경제 환경에 큰 영향과 특히 정치적 불안정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할까요?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선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소비가 증가로 가는 것이 시장경제 법칙인데 명품만큼은 이 시장경제 법칙에서 제멋대로 걷습니다. 오히려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게 명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명품은 비싸도 잘 팔리는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명품 자체가 원래 사치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좋은 이미지로 명품이라 하지만 태생한 유럽에선 본래부터 사치를 위해서 럭셔리하게 탄생합니다. 명품의 시초는 프랑스의 루이 13세를 꼽습니다. 그는 왕실의 사치가 국내외의 존경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왕실을 화려한 사치로 치장합니다. 루이 13세가 9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면서 당시 프랑스는 국내외로 불안정한 국정에서 리슐리우의 추기경이 참모로 발탁되고 왕실의 화려함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주동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입는 옷과 가발 장신구들은 곧바로 전 유럽의 귀족과 왕실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왕실의 사치품이 산업으로 발전하고 오늘날 프랑스를 패션과 명품의 나라로 인식되게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나폴레옹 3세 때 상표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왕실의 납품한 업체인 갤랑 향수와 보석의 카르티에, 가죽 제품의 에르메스, 토털 패션의 루이비통 등 이때부터 유명한 명품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명품은 왕실과 귀족들이 사용하던 사치품이었으니 태생부터 비싼 물건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품하면 좋은 재료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는 장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어렵게 수작업으로 만들 수 있는 가방은 일주일에 2개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인난이 심각하여 인건비가 싼 루마니아, 터키, 인도, 베트남 등지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오기도 하는데 여전히 비싼 걸 보면 거품이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적 가치입니다. 명품이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엔 명품을 소유하면 상위 계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파노플리 효과도 있고 과시욕과 허영심으로 인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배블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화되면 더 이상 그 상품을 사지 않는 스노프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과시와 자기만족입니다. 자기 과시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명품이고 자기 만족은 나 혼자만 봐도 아름다운 명품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물건에는 물적 재화, 위치 재가 있습니다. TV나 컴퓨터, 핸드폰 등 대부분의 물건은 물적 재로 절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일하면 잘 팔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위치제인데 명품 브랜드가 대표적입니다. 즉, 구매 문턱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가격을 아주 높게 책정하거나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물건 값을 계속 올리게 합니다. 돈이 있다고 아무나 물건을 살 수 없게 문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여 앵커링 효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눈에 잘 보이는 매장 가운데 1억 원짜리 가방을 화려하게 전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1억 원을 중심으로 다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5천만 원짜리 핸드백이 갑자기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억 원짜리 가방을 팔 생각 없이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미끼 상품입니다. 2천, 3천만 원짜리 핸드백은 헐값으로 보이고 수백만 원짜리 지갑이나 벨트는 엄청나게 싸게 보여서 처음부터 수십만 원짜리 스카프나 액세서리를 팔려는 상술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명품의 가치를 정확히 얼마인지 따질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싸니까 명품인 거야 라고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명품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즉, 과시, 차별, 인정, 소유, 자기만족 등 여러 욕망 덩어리가 명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짜리 명품들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여 구매욕으로 이어지면서 잘 팔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는 상대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환경, 개인적 선호, 문화적 배경, 시간적 요인 등에 의해 각자 심리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갑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